안녕하세요. 책 읽는 데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입니다. 이 책은 한번 읽어봤던 책인데요. 제가 힘들 때 큰 위로가 되었던 책이어서 다시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는 순간이나 나 자신에 대해 자신이 없어지는 순간에 읽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역시나 도서관에서 찾아보시거나 따로 구매를 해서 소장해서 더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생에서 숫자를 지울 것. 인터넷에 떠돌았던 나라별 중산층의 기준이다. 영국, 옥스포드대에서 제시한 중산층의 조건. 페어플레이를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나만의 독선을 지니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프랑스, 퐁피두 대통령이 삶의 질에서 정한 중산층의 기준. 외국어를 하나 정도 구사하여 폭넓은 세계 경험을 갖출 것. 한 가지 이상의 스포츠를 즐기거나 하나 이상의 악기를 다룰 것.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별미 하나 정도는 만들어 손님을 대접할 것. 사회봉사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할 것.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꾸짖을 수 있을 것. 대한민국 연봉 정보 사이트 직장인 대상 설문. 부채 없는 아파트 평수 30평.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 예금액 잔고 1억 원 이상. 해외여행은 1년에 몇 번. 영국,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기준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 그건 바로 숫자다. 한 번은 인터넷 서핑을 하다 나의 결혼 가능 점수를 알려준다는 배너 광고를 본 적이 있다. 사주 사이트인가 했는데 그건 결혼정보 회사 사이트였다. 나이, 키, 몸무게, 자산 액수, 연봉 등 수많은 숫자를 입력하고 나면 소고기처럼 등급을 매겨 나의 결혼 가능 점수도 알려준다는 거였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한국형 알파고가 아닐까 싶었다. 우리는 무엇이든 숫자로 책정하는 것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나 자신의 값어치를 매기는 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렇게 세워진 숫자의 삶 속에서 개인은 이력서에 쓸 숫자들을 위해 분투하고 집의 평수로 관계에 금을 긋고 파업이나 집회가 있으면 어떤 가치의 충돌인지가 아니라 얼마의 돈을 손해보고 있는지를 헤드라인으로 읽는다. 그야말로 가치는 잊은 채 서로의 값어치만 묻는 숫자의 삶이다. 그런데 숫자라는 건 언제나 비교하기 쉽고 서열을 매기기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세모와 동그라미를 비교하여 서열을 매길 수는 없지만 1과 2를 비교하여 서열을 매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결국 숫자의 삶이란 쉴 새 없이 비교되며 서열이 매겨지는 삶인 것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낮은 값어치가 매겨질까 안절부절 못하고 자신의 위치와 서열을 끊임없이 확인한다. 그렇다면 삶의 모든 것을 숫자로 측정할 수 있을까? IQ가 지혜를 측정할 수 없고 친구의 숫자가 관계의 깊이를 증명할 수 없으며 집의 평수가 가족의 화목함을 보장할 수 없고 연봉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할 수는 없다. 진정한 가치는 숫자로 측정되지 않는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우월한 존재가 아닌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삶에서 숫자를 지워야 할 것이다.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담을 수 없는 것들에 있다. 나 외엔 무엇도 되지 않을 것. 초등학교 2학년 때 장래희망을 말하는 시간이 있었다.
나는 퀴리 부인에 대해 어디선가 주워 듣고는 퀴리 부인과 같은 여성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실상 나는 정자와 난자 시절부터 과학자와는 거리가 멀게 태어난 사람이지만 초등학교 2학년에 나는 그런 공수표를 남발해도 괜찮았다. 9살짜리 꼬마가 구체적으로 물류회사에서 구매를 담당하고 싶다거나 중견회사에서 회계 관리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게 더 이상한 일이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나이를 먹어서도 우리의 꿈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될 것인가에 머물러 있을 때 발생한다. 예전에 한 피부과 의사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서울에 있는 의대를 나와 강남에서 피부과 전문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의사가 아닌 한 개인으로서 그에게 어떤 개성이나 철학도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성장하지 못한 아이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문득 그에게 지금 행복하냐는 질문을 했다. 그러자 그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니라고 답했다. 남들이 보기엔 그럴듯한 직업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더 좋은 학벌에 더 큰 병원에서 일하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할 뿐이었다. 많은 책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가진 이들이 실제로는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더니 그가 그런 사람이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에 매달려 청소년기를 보냈던 그는 의대에 갈 수 있어서 의대에 갔다고 한다. 다른 생각을 할 여유는 없었고 대학에 가서도 빡빡한 의과 공부와 인턴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안정,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좇으며 자신의 내면은 바라보지 못했고 그것은 그의 내면을 공허하게 만들었다. 그런 그에게 중요했던 건 의사가 되는 것이었다. 자신의 공허한 내면과 희미한 정체성을 채우기 위해 의사라는 직업적 정체성에 기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았다. 의사가 되면 해결될 거라 여겼지만 더 큰 병원과 더 높은 연봉과 더 좋은 배경에 붙잡혀 있을 뿐 텅 빈 내면은 어떤 외적 가치로도 채워질 수 없었다. 물론 한 개인에게 직업은 단순히 돈벌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지만 직업이란 보다 자기다워지는 일이지 없는 자아를 창조하는 일은 아니다. 시작이 되는 눈뭉치가 있어야 눈덩이를 굴릴 수 있다. 내면은 돌보지 못한 채 외면의 가치만을 쫓는 한 언제나 비교 속에서 살 뿐 결코 진짜 행복과 자존에는 닿을 수 없으니 우리에게 절실한 건 우리를 증명할 명함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 없는 나 자신이 되는 것이다. 자신만의 문제라고 착각하지 말 것. 우리는 어릴 때부터 금실 좋고 무한한 사랑을 주는 부모님이 있는 집을 정상적인 가정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완벽한 부모님이 얼마나 될까? 미디어가 보여주는 연출된 모습과 사람들이 겉으로만 보여주는 그럴듯한 모습을 보며 무엇 하나 결핍되지 않은 이상적인 상태가 정상이라 착각한다. 그리고 그 착각의 결과 남들이 알지 못할 뿐 보통의 개인은 사실 자신은 부족한 존재라 여기며 내면의 가장 밑바닥에 열등감을 숨겨놓는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건 과연 무엇일까? 소수인 쪽이 비정상이 되는 걸까? 한 톨의 결핍도 없는 상태가 정상이라면 과연 결핍 없는 삶은 존재하는가? 프로이트가 규정한 정상의 기준이 약간의 히스테리, 약간의 편집증, 약간의 강박증이듯 정상이란 완전 무결한 것이 아니라 약간의 상처, 약간의 결핍, 약간의 부족함을 의미할 테다. 삶에는 여러 형태가 있으며 우리는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소수의 존재들일 뿐 사실 당신이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건
사실 당신이 어떤 문제와 결핍을 가졌건 그 무엇이건 다 정상이다. 사람들은 불행을 꽁꽁 숨겨두기에 모를 뿐 세상에 보편적이지 않은 불행은 없다. 미움받지 않기 위해 좋은 사람이 되지는 말 것. 어렸을 때 뒤에서는 욕하면서 앞에서는 웃는 사람들을 가식적이라 여겼던 나는 뒤에서도 욕하고 앞에서도 욕했다. 잘했다는 건 아니다. 그 덕분에 나는 적이 많았다. 그런데 만날 일조차 없는 사람이라 해도 누군가 나를 싫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유쾌하진 않았다.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나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는 말을 들어도 내가 더 이상 악의가 없으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나는 왜 좋은 사람이어야 하는가? 물론 나는 여전히 좋은 사람이고 싶다. 나 자신에게,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지만 자기가 뭐라도 된 듯이 나를 함부로 평가하는 이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는 건 자신에 대한 정당방위 기능마저 상실한 것뿐이다. 나는 대등한 존재일 뿐 약자가 아니며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 해도 그 사실이 나의 삶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나는 더 이상 미움받지 않기 위해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지 않을 것이다. 타인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것은 중요한 미덕이지만 스스로를 지켜내는 건 스스로에 대한 책임이자 권리이다. To my enemies I will destroy you. 나를 또라이로 생각하니? 그래 알면 조심해. 방황하는 어른이 될 것.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는 닐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엄격한 아버지에게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강요를 받으며 자라온 닐은 우연히 셰익스피어의 연극 한여름밤의 꿈의 주연을 맡는다. 자신의 자질과 능력을 발휘하며 어느 때보다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는 닐에게 아버지는 당장 그만둘 것을 명령하며 전학을 시키겠다고 엄포를 놓는다. 연극을 하고 싶었던 닐은 아버지의 강요에 반항하려 하지만 닐의 시선에 어머니의 모습이 들어오자 반항을 포기하고 입을 닫는다.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절박하고 애처로웠던 것이다. 닐의 표정에는 무력감과 절망감이 비친다. 그리고 그날 밤 닐은 아버지의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주어진 삶은 견딜 수 없고 자신이 원하는 삶은 도저히 살 수 없을 때 사람은 절망하는 것이다. 김현철 정신과 의사는 헝가리, 일본, 우리나라의 공통점으로 방황이 허락되지 않은 사회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 세 나라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더 있는데 바로 높은 자살률이다. 우리나라에서 방황은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자 금기에 가깝다. 오죽하면 방황 청소년이라는 말까지 있을까? 대학 진학, 취업,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등 일련의 과정을 정년기라는 데드라인에 맞춰 완수해야 하고 이를 위해 잠깐의 방황조차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지 못했다간 실망하는 부모님과 실패자로 규정짓는 수군거림과 사회적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기 어렵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자살률 최고, 출산율 최저라는 두 가지 지표를 갖게 되었다. 이 지표의 공통점은 생존과 번식이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마저 포기한다는 것. 그만큼 우리가 이곳을 살만하다고 여기지 못하는 것이다. 주어진 과업을 빠짐없이 수행했는지를 개인의 평가 기준으로 삼는 사회. 그 안에서 잠깐의 정체라도 있으면 개인은 초조해지고 숨이 막힌다. 지금보다 어려운 시절이 있었고 우리보다 더 못 사는 나라도 있으니 힘들어하는 건 엄살이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경제적 지표의 절대적 어려움이 아니라 사회의 모순 때문에 우리는 날이 서고 힘겹다.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두려움의 실체는 가난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비참함과 고립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이곳을 헬조선이라 부른다. 다들 지옥에서 사는 듯 불행하니까.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걸까? 많은 이들은 높은 행복도를 보이는 북유럽 국가를 이상적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레오 보만스에 따르면 북유럽 국가들의 높은 행복감은 높은 소득이나 복지 시스템의 결과가 아니라 넘치는 자유, 타인에 대한 신뢰, 다양한 재능과 관심에 대한 존중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반대 지점에 있다. 자유의 박탈, 획일적인 삶의 강요, 타인에 대한 불신. 인생의 여백과 바보 비용을 둘 것. 디자인 작업물을 인쇄할 때는 바탕을 실제 사이즈보다 살짝 크게 작업한다. 재단 과정에서 오차가 생길 수 있으니 여백을 주는 거다. 그건 오차와 실수에 대한 관대함이자 안전한 결과를 위한 사람들의 노하우다. 삶도 이와 유사하다. 계획대로 딱 들어맞게 재단되는 삶은 없다. 불필요한 일에 노력을 쏟기도 하고 한순간의 실수를 돌리기 위해 오랜 시간을 들이기도 하며 아무리 조심해도 예상치 못한 비용이 들 때가 있다. 인생이 언제나 딱 들어맞을 수도 효율적일 수도 없다. 그러니 자책하고 후회하기보다는 실수와 오차를 위한 여백과 바보스러움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는 편이 낫다. 이 정도 바보짓은 인생에 있을 수 있다고. 이 정도의 삽질은 어쩌면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인생이 언제나 효율적일 수는 없다고.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라 그게 나도 좀 어려웠다고 말이다. 그 오차와 실수에 대한 관대함이 우리를 보다 안전하고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볼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댓글로 책 추천도 받고 있으니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